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평창동 언덕 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대저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요새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예고된 밤이었기에 도심의 불빛조차 눈발에 가려 희미해진 시각거실 통유리 앞에 선 강도진은 손에 쥐어진 구겨진 진단서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인 한울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이자 34세 젊은 회장인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으로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잔인한 선고가 그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지만 도진의 귀에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고 뇌리를 강타한 충격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수차례의 수술을 거치며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신은 그에게서 가장 본능적이고도 중요한 생명의 씨앗을 거두어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남성 불임이라는 진단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당하는 파멸과도 같았습니다.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산산조각 난 파편들이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로 흩어지며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지만 넓은 저택 안에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용인들은 그의 예민하고 표독스러운 성격을 견디지 못해 모두 퇴근 시간이 지나자마자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갔고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계모인 조 여사가 보낼 비릿한 조소와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환영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고 도진은 차라리 이 눈이 저택을 통째로 삼켜버려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부와 명예가 결국은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모래성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며 타는 듯한 목증을 달래기 위해 병째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을 찌르듯 자극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채 시린 바람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보안 시스템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거실 벽면의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깜박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외부인이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진은 취기에 흐릿해진 눈을 부릅뜨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뒷마당,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희미한 그림자 2개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자가 아니면 겁없는 도둑일 것이라 짐작한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벽난로 옆에 놓여있던 골프채를 집어들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완벽하고 고요한 성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은 도진의 억눌려 있던 파괴 본능을 자극했고 그는 이 불청객들에게 자신의 불행과 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했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살르레는 듯한 sak풍이 얼굴을 강타했고 무릎까지 쌓인 눈은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등이 켜지면서 하얀 눈밭 위에 검은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고 도진은 골프채를 높이 치켜들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침입자들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도진은 휘두르려던 골프채를 허공에 멈춘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흉악한 강도도 특종을 노리는 기자도 아닌 기껏해야 5살쯤 되어 보이는 조그마한 사내아이 2명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얇은 낡은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서 주운 것으로 보이는 딱딱하게 얹은 빵 반쪽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한 발자국 더 다가갔는데 보안 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들의 얼굴은 며칠을 굶은 듯 홀쭉하고 꼬질꼬질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보이는 두 아이는 도진의 위압적인 모습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칠 법도 한데 오히려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도진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중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앞으로 한 발짝 나서며 덜덜 떨리는 입술로 아저씨가 이 얼음성의 왕이냐고 묻는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작게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황당함과 기가 막힘에 말문이 막혀버렸고 자신이 지금 술에 취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눈을 비벼보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인 이곳 평창동에서 그것도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자신의 저택에 이런 거짓골을 한 아이들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골프채를 슬그머니 내리며 너희들은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들이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살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얹은빵을 내밀며 배가 너무 고파서 버려진 것을 주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도진은 그 처참한 광경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5년 전 사고 당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느꼈던 절망적인 고독감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더러운 행색이 자신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묘한 불쾌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날씨에 아이들을 밖으로 내쫓는다면 동사할 것이 뻔했기에 도지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평소 어린아이들의 시끄러운 소음과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혐오하여 조카들조차 집에 들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체들은 그에게 혐오감보다는 기이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도진을 빤히 쳐다보는 형아이의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나칡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닮았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재채기를 하며 휘청거리지 형아이는 재빨리 동생을 부축하며 자신의 얇은 점퍼를 벗어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혀를 차며 거칠게 아이들의 팔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도진의 행동에 깜짝 놀라 버둥거렸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순식간에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현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피부에 닿자 아이들은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녹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도지는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 대리석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던져두었던 담요를 가져와 아이들에게 무심하게 던져주며 경찰이 올 때까지만 봐주는 것이니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은 채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눈 덮인 숲속에서 길을 잃은 아기 사슴들 같아서 도진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씩 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왜 이런 낯선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지 자문하며 냉장고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전자레인지에 우유 2잔을 데워 쟁반에 담아 나왔고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유를 보자마자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던 도지는 문득 자신이 오늘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질 수 없는 아이라는 존재가 하필이면 가장 비참한 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마치 신이 내린 짓궂은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디에 있고 왜 이런 밤에 남의 집을 기웃거리냐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형아이가 우유잔을 내려놓으며 아저씨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냐고 당돌하게 물어왔습니다. 도지는 난생 처음 듣는 말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둔 고독을 들킨 것 같아 불쾌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휴대폰 화면에 뜬 폭설주의보 알림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눈이 많이 와서 경찰차나 보안 업체 차량이 도착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지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아이들은 이제 조금 살 것 같은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장식품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그들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경고했지만 아이들의 눈은 이미 거대한 장난감 가게에 온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유전자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아이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은 차분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동생은 유순하고 장난기 어린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형아이의 인매와 콧날이 거울 속의 자신과 닮아 있다는 착각이 들어 도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자신은 5년 전 사고 이후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고 그전에도 철저하게 피임을 했었기에 숨겨둔 자식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현관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카메라 화면에 웬 여자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여자는 얇은 코트 차림으로 눈보라를 맞으며 미친 사람처럼 배를 눌러대고 있었고 그녀의 입모양은 무언가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듯했습니다. 도지는 또 다른 불청객의 등장에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고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여자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하늘이랑 바다 좀 돌려주세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았고 아이들은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도지는 어쩔 수 없이 현관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여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아이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 역시 엄마의 품에 파고들며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지는 그 모자 상봉의 현장을 멀찌감치 서서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소란을 빨리 끝내기 위해 여자에게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치려다가 여자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피부와 퀭한 눈,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매였지만 도지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 봉투를 받아 챙겨 사라졌던,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한시도 잊지 못했던 첫사랑 이수연이었습니다. 도진의 입에서 탄식처럼 수연의 이름이 흘러나왔고 수연 역시 도진을 알아보고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치며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도진의 시선은 수연의 겁에 질린 얼굴에서 그녀의 등 뒤에 숨어 자신을 경계하는 아이들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과 아이들의 나이, 그리고 오늘 받은 불임, 진단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키며 거대한 폭풍우가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도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수연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뺨을 적셨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운 침묵은 바깥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보다 더 무겁고
위협적으로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강도진은 젖은 눈으로 이수연을 노려보며 떨리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 순간 작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쌍둥이 중 형인 하늘이는 고작 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결연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려 엄마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도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도진의 허벅지쯤 오는 작은 키였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성인 남자 못지않게 당당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저씨가 아무리 힘센 왕이라도 엄마를 울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는 것이 천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진은 그 당돌한 외침에 멈칫하며 한 발자국 물러섰고 수연은 화들짝 놀라 하늘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그를 자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며 제발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그 비굴한 모습은 도진의 가슴을 서늘하게 긁어내렸습니다.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이수연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자존심이 세고 당당한 여자였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진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도진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충동과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녀를 내치고 싶다는 충동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5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짓이 고작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냐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도진의 모욕적인 언사에 수연의 어깨가 움찔거렸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동생 바다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었고 그 소리는 팽팽하던 긴장감을 일순간에 깨뜨리는 기묘한 파열음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순진한 눈망울로 도진을 올려다보며 아저씨네 집에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빵 좀 나눠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물음은 도진이 쓰고 있던 냉혈한의 가면을 순식간에 금가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바다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지만 도진은 헛웃음을 흘리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 그에게 빵 한 조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이 그를 묘하게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진은 수연에게 아이들 핑계대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창밖의 눈보라는 이미 재난 수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진의 이성은 그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했지만 본능은 이 폭설 속에 그들을 내보내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저택의 집사가 당황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와 회장님께 보고를 올렸는데 폭설로 인해 평창동 일대의 도로가 전면 통제되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사는 낯선 여자와 아이들을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도진의 서슬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 밤 동안만 집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는 수연을 노려보며 날이 밝고 도로가 뚫리면 그 즉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허락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그와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피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 구석으로 물러나려 했지만 도진은 집사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손님방이 아닌 하녀들이 쓰는 작은 방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수연에 대한 그의 멸시와 분노를 드러내는 유치한 복수였지만 수연은 그마저도 감지덕지하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사를 따라갔습니다.
도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위스키를 다시 잔에 채웠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온 수연은 아이들의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싸주며 꽁꽁언 손발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 녹여주었습니다. 방은 비좁고 외풍이 들어 추웠지만 밖에서 얼어 죽는 것보다는 100배 나았기에 수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지며 그 아저씨가 엄마를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옛날에 알던 무서운 분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도진이 너희들의 아빠라는 사실을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거실에 홀로 남은 도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5년 전 수연이 자신을 떠나던 날의 기억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연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사라진 뒤였다는 계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수연의 모습은 돈을 챙겨 도망친 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궁핍하고 처절해 보여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늘이라는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판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불임 진단서를 다시 집어들고는 헛된 희망을 품으려는 자신의 뺨을 때리고 싶을 만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그에게 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일리 만무했고, 그렇다면 수연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망해서 여기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생각이 미치자 도진은 질투와 배신감에 휩싸여 술병을 벽에 집어던졌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호박색 액체가 벽지를 적셨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바다가 작은 방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하늘이는 동생을 끌어안고 귀를 막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도진의 계모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의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도진의 사랑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도진이 들어와 수연을 내려다보며 험악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었고 수연은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수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고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애타는 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죽은 남편의 아이들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은 도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얼굴을 거칠게 놓아주었고, 역시 너는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딴 놈한테 간 속물이었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수연의 얼굴에 뿌리며 이 돈 받고 내일 아침 당장 사라지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수표가 종이 눈처럼 방바닥에 흩날렸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워 구기며 도진에게 던졌고 우리 엄마한테 돈으로 때리지 말라고 악을 썼습니다. 도진은 그 맹랑한 모습에 다시 한번 기시감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며 뒤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수연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도진은 귀를 막고 자신의 침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하늘이의 그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깊어지도록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저택은 거대한 고립무원의 섬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로 들어가 5년 전 수연과 관련된 조사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수연이 도진의 사고 직후 병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받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조작된 듯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연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이 지쳐 잠이 들었고 수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오해가 풀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아이들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바다가 잠결에 아빠라고 웅얼거리자 수연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고 그녀는 바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바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몸을 뒤척였고 수연이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추운 곳에서 떨다가 들어온 탓에 급성 고열이 난 것이 분명했고 약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수연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온 수연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진은 들어오라고 짧게 대답했고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제발 바다를 병원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해열제라도 좀 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도진은 수연의 절박한 모습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일어나 구급 상자를 찾아 수연에게 건네주었고 수연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급히 나가려 하자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낮게 잠긴 목소리로 아이가 많이 아프냐고 물었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으로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왕진을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헬기를 띄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예상치 못한 배려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픈 아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다라는 아이가 자신을 향해 빵을 내밀던 그 순수한 눈빛이 계속해서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하늘그룹 전용 헬기가 저택의 넓은 정원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강도진 회장의 불호령에 가까운 호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 김 박사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눈길을 헤치고 저택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의 손에는 긴급 의료 키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알 수 없는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숨을 헐떡이며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수연은 땀에 젖은 바다를 품에 안고 사색이 되어 있었고 아이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박사는 즉시 청진기를 대고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도지는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찰을 마친 김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급성 폐렴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당장 주사를 맞고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열하며 제발 아이만 살려달라고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바다의 앙상한 팔에 주사바늘을 꽂은 김 박사는 수액팩을 옷걸이에 걸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아이의 거친 호흡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땀을 닦으며 도진에게 다가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보고하며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이토록 신경 쓰시는 줄 몰랐다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도지는 그저 우연히 들어온 불청객일 뿐이라며 애써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박사는 도진의 눈에 서린 깊은 근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김 박사는 잠든 바다의 얼굴을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아이가 회장님의 어린 시절과 참 많이 닮았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 말은 조용한 방 안의 폭탄처럼 떨어졌고 도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으며 수연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은 신경질적으로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치며 의사를 노려보았지만 김 박사는 그저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다는 뜻이라며 황급히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난 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수연은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물수건으로 바다의 이마를 닦아주기에 바빴습니다. 도진은 방을 나가지 않고 의자를 끌어와 침대 맡에 앉았는데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과연 헛소리인지 아니면 자신의 본능이 외치고 있는 핏줄의 이끌림이 진실인지 말입니다. 수연은 도진의 뜨거운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를 내쫓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던 도진은 바다가 잠결에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차자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칭얼거리며 도진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고 그 작고 뜨거운 손의 감촉이 도진의 전신을 감전된 듯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진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아이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고 무엇보다 그 따스한 온기를 거부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에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5년 전 사고 이후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심장에 처음으로 전해진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도진은 잡힌 손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아이의 긴 속눈썹과 콧날 그리고 얇은 입술이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자신과 판박이었습니다. 특히 바다가 잠을 잘 때 왼쪽 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은 도진이 어릴 적 가지고 있었던 버릇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낮에 받았던 불임 진단서의 내용과 눈앞에 아이가 보여주는 유전적 증거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연을 응시했고 수연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바다의 손을 잡고 있는 도진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는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정말 죽은 그 남자가 맞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도진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거짓말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잡힌 손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하늘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동생의 곁에 앉아있는 낯선 아저씨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바다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하늘이는 슬그머니 도진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도진의 무릎을 톡 치며 아저씨는 나쁜 왕인 줄 알았는데 동생을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그 당돌한 감사 인사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고 자신도 모르게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하늘이는 도진의 멈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머리를 도진의 손바닥에 갖다 대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은 도진에게 잊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일깨워 주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도진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더 이상 이 공간에 있다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도망치듯 작은 방을 빠져나와 서재로 들어갔고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구겨져 있던 불임 진단서를 다시 펼쳐들었고 그 위에 적힌 잔인한 의학 용어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과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핏줄의 끌림 사이에서 도지는 미칠 것 같은 괴리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내 아이라면 나는 지난 5년간 내 처자식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굶주리게 만든 천하의 불효자이자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재 한쪽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잔도 없이 입에 털어 넣었고 독한 술기운으로 복잡한 머릿속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갈수록 수연의 야윈 얼굴과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도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 5년 전 사고 당시의 병원 기록들을 꺼내 들었는데 다시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계모인 조 여사의 먼 친척이었고 불임 판정을 내린 것도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도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억눌러 왔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조작하고 천륜을 끊어놓으려 했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악행이었고 도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무겁고 처절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도진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독하게 외롭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서재 문 밑으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스르르 밀려 들어왔고 도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저씨 울지 마세요. 바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적힌 쪽지에는 사탕 껍질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가 문 밖에서 엿듣다가 도진의 울음소리를 듣고 밀어넣은 위로의 편지였고 도진은 그 작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밉고 싫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토록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도진은 결심을 굳힌 듯 눈물을 닦아내고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인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팀을 집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도진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더 이상 의심 속에 갇혀 살 수 없었고 만약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저택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바다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고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생기 넘치는 얼굴로 일어나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하늘이는 동생의 이마를 짚어보며 의젓하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도지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식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작은 방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집사가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리자 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연과 아이들을 식당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쭈뼛거리며 들어선 수연과 아이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화려한 음식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지는 무심한 척 신문을 보며 앉으라고 턱짓을 했고 아이들은 수연의 눈치를 보며 의자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빵과 수프를 먹는 모습을 훔쳐보던 도지는 바다가 빵을 먹을 때 잼을 바르지 않고 가장자리부터 갉아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도진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혼나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독특한 식습관이었고 도진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깊고 복잡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초인종이 울리고 강 실장이 데려온 유전자 검사팀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수연에게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핑계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도진이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고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도진은 수연의 공포를 읽었지만 모른 척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이 아이들의 구강 상피세포와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돌아간 뒤 저택의 공기는 낮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불안에 떨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는데 도진이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화려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길은 완전히 얼어붙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집사의 보고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진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 PC를 보는 척하며 수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수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주방에서는 고소한 크림 파스타와 신선한 샐러드가 준비되어 나왔고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진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을 뻔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냉정한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그때 바다가 샐러드 위에 올려진 칵테일 새우를 포크로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옆에 있던 하늘이가 기겁을 하며 바다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엄마가 새우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숨 막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바보는 왜 자꾸 까먹으라며 동생을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도진은 들고 있던 물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그 광경을 응시했는데 쨍하는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움찔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는 도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전적 체질로 그가 새우나게를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기도가 부어올라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외모부터 식습관 그리고 알레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도진을 향해 이 아이들이 당신의 핏줄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에게 네가 말한 그 죽은 남편이라는 작자도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냐고 비꼬듯 물었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며 냅킨을 만지작거렸는데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귀가 빨개지는 그녀의 버릇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사람도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그 말은 도진에게 변명이라기보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도진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참 기막힌 우연이 다 있다며 식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여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거실 한 구석에 마련된 놀이 공간에서 집사가 가져다 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서재로 들어가려다 말고 문틀에 기대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훔쳐보았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블록을 마구잡이로 쌓거나 흩뜨려 놓으며 놀 텐데 쌍둥이는 바닥에 블록을 쏟아붓고는 색깔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심지어 명도 순서대로 그라데이션을 맞추어 일렬로 정렬하는 모습은 강박증에 가까운 도진의 정리 습관과 판박이었습니다. 도진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는 파란색 블록을 손에 쥐고 아저씨도 같이 놀고 싶냐고 물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도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도지는 무릎을 굽혀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이 정렬해 놓은 블록들을 가리키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냐고 물었습니다. 바다는 해맑게 웃으며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삐뚤어진 게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도진이 어린 시절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의사에게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고 도진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고는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주방 쪽으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수연은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광기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구석으로 수연을 몰아넣은 도진은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도진은 수연의 양어깨를 움켜쥐고 흔들며 언제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셈이냐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 입으로 직접 사실을 말하라며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맞지 않느냐고 절규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5년 전 도진의 계모가 했던 협박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도진의 핏줄임이 밝혀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아이들을 없애버리겠다던 그 섬뜩한 경고는 수연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가장 큰 족쇄였습니다. 수연은 흐느끼며 당신은 이미 5년 전에 우리를 버렸고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빠는 당신처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도진의 콤플렉스를 정확하게 건드렸고 도진은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거실에 있던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다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수연을 내려다보며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확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내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진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정작 가장 크게 베인 것은 자신의 심장이었습니다. 도진은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책상에 엎드려 괴로워했는데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정황 증거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불임 진단서는 여전히 그에게 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5년 전 사고 당시의 진료 기록과 오늘 받은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면 누가 왜 이런 짓을 꾸몄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강 실장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수연의 뒷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였습니다. 강 실장은 수연이 지난 5년간 미혼모 시설을 전전하며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고 혼인신고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도진은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수연이 말했던 죽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며 왜 수연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밀어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도진은 다시 한번 거실에 CCTV 화면을 띄워보았는데 수연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달래주는 모습이 흑백 화면 속에 애처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울고 있는 엄마의 눈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며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자신이 지금 아이들과 수연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의 가족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은 충동과 그럴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창밖에는 차갑고 시린 달빛만이 눈 덮인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연과 아이들은 집사가 차려준 밥을 침묵 속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저씨가 화가 나서 밥도 안 먹는 거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면서도 마음은 온통 도진에게 가 있었고 내일 아침 결과가 나오면 닥쳐올 파국이 두려워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잠시 방문을 열어 복도의 동태를 살폈는데 도진의 서재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까 수천 번 고민했지만 계모의 감시망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 수 없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비틀거렸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진이 나오는 인기척이 들려 수연은 황급히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로 나와 아이들이 머무는 방 앞을 서성거렸는데 문고리를 잡으려다 말고 손을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한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내일 검사 결과가 친자로 나온다면 그는 지난 5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그리고 자신을 속인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를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에 귀를 대고 아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하늘이의 쪽지가 손에 잡혀 도지는 그것을 꺼내 달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는 그에게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답게 보였고 사탕 껍질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는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지는 결심한 듯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계모인 조 여사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보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사냥에 나서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확신을 굳혔고 이제 그 확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록 의학적 진단서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피와 본능은 이미 하늘이와 바다가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5년 전 수연이 남기고 갔다는 편지와 통장 내역을 꺼내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계모는 수연이 돈을 요구하며 쓴 각서라며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도지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어 글씨의 획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교하게 위조된 문서임을 발견했습니다.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 분노를 억누르며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창밖에 다른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저택은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고 그 안에 담긴 것이 희망일지 절망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평창동의 고급 저택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지만
강도진의 서재안은 여전히 한겨울의 밤처럼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밀봉된 서류 봉투를 받아든 도진은 마치 판결문을 읽는 사형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봉투의 윗부분을 뜯어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진실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거세게 뛰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밤새도록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던 숫자가 붉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 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듯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혔던 불임이라는 끔찍한 형벌과 외로움이 모두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이제라도 자신의 핏줄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짐승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처절한 애도였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젖은 눈동자 뒤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는 강 실장에게 이 결과는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야 하며 만약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각오하라고 놨지만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임을 공표한다면 호시탐탐 그룹을 노리는 계모 조 여사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아이들과 수연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모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연극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작은 방에서는 이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빨리 옷을 입으라고 재촉하며 수시로 방문 쪽을 힐끔거렸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엄마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아저씨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수연은 하늘이의 입을 막으며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제발 조용히 하라고 사정했고 도망치듯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수연의 발걸음은 죄 지은 사람처럼 빨랐지만 거실의 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노후주택 붕괴 사고라는 자막과 함께 화면에는 수연이 살고 있던 달동네의 처참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낡은 판잣집들 사이로 수연의 집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것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들도 TV 화면을 보고 자신들의 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렸고 바다는 내 장난감이랑 로봇이 다 망가졌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망연자실했는데 당장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안식처마저 사라져버린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어떡하냐며 오열했고 거실은 순식간에 비탄에 잠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2층 계단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도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도진은 절망에 빠진 수연의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무심한 듯한 말투로 갈 곳도 없으면서 어디를 가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보며 죄송하지만 찜질방이라도 가겠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어제 내 집 거실에서 깬 최고급 크리스털 와인잔과 더럽힌 카펫값을 물어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수연을 잡아두기 위해 도진이 급조해낸 유치하고도 비겁한 핑계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족쇄였습니다. 수연은 당황하여 와인잔 값은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사정했지만 도진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집사들이 폭설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고 입주 도우미들도 내 성격을 못 견뎌서 다 그만뒀으니 네가 당분간 이 집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빚을 탕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지만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인 수연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동아줄이기도 했습니다. 도진은 멍하니 있는 수연에게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문을 가리켰고 바깥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도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대신 아이들과 함께 지낼 방을 내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도진은 내심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며 2층 끝에 있는 게스트룸을 사용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거는 얼음성 같았던 도진의 저택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짐을 풀고 앞치마를 두른 뒤 청소와 요리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넓은 저택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신경질을 부렸을 도진이었지만 그는 서재문을 살짝 열어두고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백색 소음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적막했던 복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죽어있던 공간이 비로소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어 식탁을 차렸는데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밥 냄새가 저택 전체에 퍼졌습니다. 도진은 셰프가 만든 고급 요리만 먹어왔지만 냄새에 이끌려 식당으로 내려왔고 아이들은 이미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도진을 보자마자 아저씨도 같이 밥 먹자며 옆자리를 팡팡 두드렸고 도진은 못 이기는 척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퍼준 고봉밥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보며 도진은 5년 전 수연이 끓여주었던 그 맛을 기억해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익숙하고 그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잊고 있었던 행복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지만 숟가락질은 멈추지 않았고 아이들도 아저씨랑 같이 먹으니 더 맛있다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식사 도중 하늘이가 김치를 손으로 집어 도진의 밥 위에 올려주며 아저씨 많이 먹고 힘내라고 말하자 도진은 목이 메어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려 했지만 아이들이 양옆에 달라붙어 장난을 치는 통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도진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자신이 아끼는 낡은 로봇 장난감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도진은 얼결에 로봇 팔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대 연봉을 받는 회장의 손으로 고작 플라스틱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치 못했지만 바다가 우와 아저씨 최고다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연은 밀린 빨래를 하느라 분주했고 도진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남겨졌는데 이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힘든 비즈니스 미팅보다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아이들은 도진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졸라댔고 도진은 체면 때문에 거절하려 했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척하며 아이들이 자신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렸는데 심장이 콩닥거리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술래인 바다가 도진을 발견하고 까르르 웃으며 안기자 도진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비행기를 태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수연은 놀라움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도진이 아이들과 저토록 잘 어울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진이 아이들을 혐오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영락없는 다정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지난 5년간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했다는 죄책감과 도진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았다는 미안함에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두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녁 무렵 도진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수연이 쟁반에 과일을 담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아이들과 놀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고 도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나가려 하자 도진은 그녀를 불러 세우고는 낮은 목소리로 집이 무너져서 많이 놀랐을 텐데 필요한 게 있으면 강 실장에게 말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도진 나름의 서툰 위로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배려에 울컥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도진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책상 서랍을 열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알게 미움보다는 연민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수연에게도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도진은 살금살금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천사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고 바다는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조심스럽게 이마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 순간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계모조 여사였고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 조 여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는 도진이 불임 판정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척하며 사실은 회사의 경영권을 넘보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후계자도 없으니 이제 그만 쉬면서 요양이나 하는 게 어떻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깼어 평온한 목소리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직은 건재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번득였고 그는 조 여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이들의 방을 나와 거실로 내려갔는데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어제와 달리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차가운 성에 봄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와인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마시며 내일 아이들과 무엇을 하고 놀지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임이라는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선물은 도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조 여사의 저택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신복에게 도진의 집 주변을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고 여자의 직감으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평창동의 두 저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도진과 수연 그리고 쌍둥이의 운명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강도진의 서재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팽팽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꺼내 도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도진이 지시했던 계모 조 여사와 5년 전 수수를 집도했던 주치에 관해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낱낱이 파헤친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고 첫 페이지에 적힌 주치의의 도박빚 상환 내역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치의는 강도진에게 불임 판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생긴 수십억 원의 빚을 일시불로 상환했으며 그 자금의 출처는 조 여사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나 오진이 아니라 한울그룹의 후계자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계모와 의사가 결탁하여 꾸민 치밀하고도 끔찍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믿어왔던 신체적 결함이 사실은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 씌운 거짓된 멍해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고 쾅하는 굉음과 함께 벽에 걸려있던 조 여사의 초상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파편이 튀어 도진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핏발 선눈으로 깨진 액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남성으로서의 기능마저 거세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계모의 악랄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진은 피가 흐르는 주먹을 꽉 쥐며 반드시 이 대가를 피눈물로 갚게 해주겠다고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다짐했습니다. 강 실장은 격분한 도진을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그 역시 이 추악한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겨우 이성을 되찾고 의자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 라이터를 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남은 의문은 단 하나, 바로 이수연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 상태가 거짓이었다면 수연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그날의 이야기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강 실장에게 당장 나가보라고 손짓한 뒤 홀로 서재에 남아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수연이 가져온 낡은 여행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5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 간직해온 물건 속에 진실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강하게 뇌리를 스쳤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왔고 복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채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TV 만화 영화에 빠져 있었기에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도진은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게스트룸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서는 수연 특유의 라벤더 비누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 잠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그녀가 가져온 낡고 해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지퍼가 고장 나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기에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이들의 해진 내복과 수연의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고 그 궁핍한 살림살이는 도진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습니다. 옷가지 밑을 뒤적이던 도진의 손끝에 딱딱한 물체가 닿았고 꺼내보니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연이 대학 시절부터 습관처럼 써오던 일기장이었는데 도진은 침을 꼴깍 삼키며 노트의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5년 전 도진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던 그 시기였고 잉크 자국이 번진 글씨들은 수연이 흘린 눈물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X월 X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도진 씨가 깨어날 가망이 없다고 한다. 조 여사님이 찾아왔다.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도진 씨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겠다고 했다. 내가 곁에 있는 것이 그에게 불행이라니. 살리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 도진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도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는 순식간에 눈물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수연은 돈 때문에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과 사랑을 송두리째 희생하고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의식불명 상태인 도진을 볼모로 잡아 임신한 수연을 협박했고 수연은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뱃속의 아이들을 안고 낯선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수연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닫고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은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연은 그 모진 세월 동안 홀로 쌍둥이를 낳아 키우며 도진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견뎌냈을 텐데 정작 자신은 그녀에게 창녀 취급을 하며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뒷부분에는 아이들이 태어난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하늘이와 바다, 도진 씨를 쏙 빼닮았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가 사무치게 그립다. 언젠가 먼 훗날이라도 아이들에게 아빠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구절에서 도진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방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지만 터져나오는 비통함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수연의 이름을 속으로 수천 번 불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도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속기만 했던 강도진이 아니었고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눈물을 닦아낸 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을 나섰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니 수연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고 맛있는 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도진에게는 그 평범한 풍경이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붉어진 눈을 보고 놀라며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가 충동적으로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 여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이 모든 진실을 가슴에 묻어두어야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진은 평소와 달리 아이들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수연은 그런 도진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하늘이는 아저씨 눈이 토끼처럼 빨갛다고 놀려댔고 바다는 아저씨 울었냐고 순진하게 물어 도진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진은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둘러대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에는 전에는 없던 깊은 애정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진은 서재로 돌아와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조 여사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녀의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5년 전 수연을 협박했던 당시의 녹취록이나 증인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강도진의 시계는 복수의 카운트다운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연은 거실에 나와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도진이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진은 앉으라고 손짓하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와인잔을 건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의 무게가 수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연은 와인잔을 든 손을 떨며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이 예전에 다정했던 눈빛으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라고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담담하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을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현관의 인터폰이 울리며 불청객의 방문을 알렸고 모니터에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조 여사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수연은 공포에 질려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 여사는 도진이 연락을 피하자 직접 단판을 짓기 위해 들이닥친 것이 분명했고 그녀가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무슨 사단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진은 수연에게 눈짓으로 빨리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연은 허둥지둥 빨래를 챙겨들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도진은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시작될 연극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을 열자 밍크 코트를 입은 조 여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연락도 안 받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뭐 하고 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도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조 여사는 도진의 낯선 태도에 미간을 찌푸리며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만 도진은 문틀을 잡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지금 중요한 손님이 와 계셔서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고 조 여사의 눈은 의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손님이라니 여자가 생긴 거냐며 조 여사가 코웃음을 쳤고 도진은 그렇다고 순순히 인정하며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조 여사는 도진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도진은 그녀의 팔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사생활까지 간섭하실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라는 말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조 여사는 흠칫 놀라며 팔을 뺐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바다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조 여사의 시선이 날카롭게 2층을 향했습니다. 아이 소리가 들리는데 설마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거냐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조카들이 놀러왔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기어이 확인하겠다며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조 여사의 앞을 막아서며 만약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시면 5년 전 주치의와 주고받았던 거래 내역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조 여사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고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도진은 승기를 잡은 맹수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조 여사를 내려다보았고 조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냉기는 조 여사가 쫓겨나듯 현관문을 나서고 육중한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비로소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강도진의 심장은 여전히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계모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단두대의 칼날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불행을 담보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그 추악한 욕망을 확인한 이상 도진은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2층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계단을 올라가 게스트룸 문을 열자
이불 속에 아이들을 숨기고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이수연이 화들짝 놀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조 여사의 등장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다가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아무도 당신들을 건드릴 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품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확신에 찬 목소리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도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수연의 젖은 뺨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지난 5년간 혼자 짊어졌던 공포와 외로움을 이제는 자신이 나누어지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민 하늘이와 바다를 향해 팔을 벌렸고 아이들은 쭈뼛거리다가 도진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세 사람을 한꺼번에 끌어안은 도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잠시도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침대맡에 의자를 두고 앉아 아이들이 잠드는 모습을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놓쳐버린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이가 잠꼬대로 아빠라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도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으며 이제 아빠가 왔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만의 고해성사이자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풍경은 전날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 있었는데 도진의 지시로 새벽부터 배달된 수많은 쇼핑백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아이들이 입고 있던 낡고 해진 옷들이 마음에 걸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최고급 아동복과 장난감들을 싹쓸이해 오라고 강 실장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수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선물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그저 아이들에게 주는 입주 선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쇼핑백을 뜯기 시작했고 새 옷과 로봇 장난감들을 꺼내들고 거실을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바다는 자신의 몸집만 한곰 인형을 끌어안고 뒹굴었고 하늘이는 최신형 드론을 조종하며 신기해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진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연에게도 고급스러운 원피스와 코트를 건네며 이제 가정부 노릇은 그만두고 아이들 엄마로서의 품위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과한 호의가 부담스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의 변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공세에만 그치지 않았고 그는 집안의 모든 고용인을 불러 모아 수연과 아이들을 귀빈으로 대우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즉시 해고는 물론이고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서슬퍼런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도진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변화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의 표정은 아침에 아이들을 볼 때와는 정반대로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본사 대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조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이사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그들의 비리 장부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도진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유약하고 병약한 후계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분노한 용과 같았습니다.
도지는 조 여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들을 들이대며 즉각적인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도진이 준비한 증거가 워낙 명백하고 치명적이어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 여사의 라인을 전부 쳐내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로 경영진을 물갈이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그룹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시작이자 도진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도진은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는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음에도 피곤함보다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둔 잠든 쌍둥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 여사의 손발은 묶였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사실을 그는 잠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자신의 몰락을 감지하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며 어둠 속의 그림자들에게 은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칼퇴근을 감행하여 비서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는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 나온 바다를 번쩍 안아 올리며 뽀뽀 세례를 퍼부었고 하늘이에게는 하이파이브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 다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었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지는 수연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많이 먹으라고 챙겼는데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하나 바라며 키득거렸고 도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귀가 빨개지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차가웠던 저택은 사람의 온기로 훈훈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도지는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자청하며 욕실로 데려갔는데 수연은 도진이 힘들까봐 말렸지만 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넓은 월풀 욕조에 거품을 가득 풀고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는 도진의 모습은 영락없는 아들 바보였습니다. 도진은 아이들의 등을 밀어주다가 그들의 등과 팔에 있는 작은 흉터들과 멍자국들을 발견하고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험한 환경에서 자라며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었지만 도진에게는 자신의 무능함이 새겨진 낙인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진은 바다의 어깨에 있는 화상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이게 뭐냐고 물었고 바다는 옛날에 엄마가 일 나갔을 때 라면 끓여 먹으려다 데인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고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따뜻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이 작은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너희들 몸에 상처 하나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거품으로 아이들의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욕실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는데 도진의 진심이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진이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 여사의 협박이 두려워 도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고 이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아이들은 뽀송뽀송한 잠옷을 입고 도진의 침대 위를 뒹굴며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도진은 동화책을 펼쳐들고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그의 낮고
부드러운 중저음 목소리는 아이들을 꿈나라로 안내하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도진의 팔을 베고 누워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은 책을 읽던 것을 멈추고 하늘이를 내려다보며 나도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자 도진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수연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도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도진은 수연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정적을 깨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계속 이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우회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수연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도진 씨가 왜 이렇게까지 저희에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이 5년 전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낳아준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저 믿고 따라와 달라고 말하며 수연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리며 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조 여사가 잠적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녀는 회의만이 통과되기 직전 비자금을 챙겨 종적을 감췄으며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저택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경호원들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도진은 수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 여사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타깃이 자신이 아닌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 한숨도 자지 않고 파수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시각 어두운 뒷골목의 허름한 창고에서는 조 여사가 험상궂은 사내들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셔버림으로써 그에게 지옥을 맛보여 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건넨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하늘이와 바다의 얼굴이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평창동 저택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다가올 위협에 맞서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열어두고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골프채 대신 아이들이 선물해준 종이 왕관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기세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이제 그는 얼음성의 왕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최후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눈은 불길한 징조처럼 검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응시하며 다가올 시련을 예감했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겨울을 끝내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이 현실이 되어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에 꽂히기 마련인데 강도진이 잠시 경호팀장과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그 찰나의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정원에 쌓인 눈을 보며 신이 난 쌍둥이가 수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잠시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그 순간 요란한 굉음과 함께 정체불명의 승합차가 정문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차에서 내린 복면 쓴 괴한들은 순식간에 아이들을 낚아채 차에 실었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오는 수연을 거칠게 밀쳐버린 뒤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안실 모니터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도진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눈밭에 쓰러져 오열하고 있는 수연과 멀어지는 차량의 미등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도진은 이성을 잃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려 했지만 강 실장이 그를 가로막으며 놈들이 아이들에게 위치 추적기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니 섣불리 움직이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새끼들이 잡혀갔는데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생겼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기 너머에서는 조 여사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진에게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나오라고 협박했고 만약 경찰을 부르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아이들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알겠다고 대답하며 주소를 받아 적었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에 폐쇄된 냉동 창고였습니다. 도진은 수연을 차에 태우고 미친 듯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눈 덮인 도로는 빙판길이나 다름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수연은 손을 모으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발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공포는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펜행동 창고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을씨년스러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녹슨 철문 사이로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수연에게 차 안에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수연은 죽어도 같이 가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조명이 켜지자 의자에 묶여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공포에 떨고 있는 하늘이와 바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조 여사는 아이들 뒤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을 맞이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주식 포기 각서와 경영권 양도 서류를 내밀며 당장 서명하라고 종용했고 도진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회사보다 눈앞에 있는 아이들의 손가락 하나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이 서명을 마치자 조 여사는 서류를 챙겨 들고는 이제 볼일 끝났으니 처리하라고 사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도진이 소리쳤지만 조 여사는 깔깔거리며 내가 언제 너희를 살려보내준다고 했냐고 비열하게 응수했습니다.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오자 도진은 본능적으로 수연과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며 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평생 펜대만 굴리며 살아온 재벌 회장이었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본능은 그를 성난 사자처럼 만들었고 달려드는 사내의 주먹을 피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내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도진은 점차 바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수영과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 위협을 가하자 하늘이가 용기를 내어 사내의 다리를 깨물었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향해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도진은 온몸을 날려 하늘이를 감싸 안았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올라 하얀 눈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빠라고 비명을 지르는 하늘이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고 도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조 여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도진을 보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광소를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강 실장이 이끄는 보안팀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미리 자신의 시계에 GPS와
도청 장치를 켜두었고 강 실장은 그 신호를 따라 경찰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고 조 여사와 그녀의 일당들은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조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이건 무효라고 악을 썼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감옥뿐이었습니다. 수연은 피투성이가 된 도진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아이들도 아빠 죽지 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수연의 얼굴을 만지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도진의 바이탈 사인은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제발 우리를 두고 가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으며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수술실로 옮겨졌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자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장장 10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그 긴 시간 동안 수연과 아이들은 수술실 앞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 실장이 다가와 아이들이라도 좀 쉬게 하라고 권유했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피로한 기색으로 나오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수연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도진은 붕대를 감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수연은 매일 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귀에 대고 아이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고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와 아빠의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도진이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창밖에는 겨울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 깜빡 잠이 든 사이 도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연과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자 도진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연은 도진이 깨어난 것을 보고 감격하여 의사를 부르려 했지만 도진은 쉰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며 가지 말라고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깨어났다며 도진의 침대로 달려들었고 도진은 통증도 잊은 채 아이들을 양팔로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엉엉 울며 다시는 아프지 말라고 했고 도진은 아이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이제 절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수연도 도진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병실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도진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그는 병상에서도 회사 업무를 챙기며 경영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조 여사는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세력은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도진은 수연과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평창동 저택의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만 감돌던 거실에는 따뜻한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고 곳곳에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가족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쌍둥이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고 저택은 축하해 주러 온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이들과 똑같은 턱시도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수연은 만삭의 몸으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받는 여자의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수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답다고 속삭였고 수연은 수줍게 웃으며
당신도 멋지다고 화답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케이크 커팅식이 시작되자 하늘이와 바다는 의자 위에 올라가 촛불을 불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1년 전 눈보라치던 밤 쓰레기통을 뒤지던 작은 천사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짧은 인사를 전했는데 제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바로 가족이라는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내 식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선물을 뜯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지는 수연의 부른 배에 손을 얹고 셋째야, 너는 형들이 있어서 좋겠다고 태담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동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배에 귀를 대고 킥킥거렸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젖해가는 사랑의 온기로 후끈거렸습니다. 도지는 잠시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문득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불행과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수연을 잃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진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얼음 같았던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은 봄을 불러오는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이 담요를 들고 나와 도진의 어깨에 덮어주며 추운데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도진은 수연을 품에 안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의 봄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수연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당신과 아이들이 나의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응시하다가 입을 맞추었고 하얀 눈송이는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등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바다의 머리를 묶어주고 하늘이의 가방을 챙겨주며 영락없는 평범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이 도시락을 싸서 건네주자 도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도지는 오늘은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 주겠다며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은 동요를 부르며 신나했고 조수석의 수연은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눈 덮인 언덕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지는 백미러를 통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조원의 재산보다 이 작은 아이들의 웃음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의 끝자락에 피어난 작은 꽃봉오리가 보였고 봄은 이미 그들의 곁에 와 있었습니다. 저택은 멀어졌지만 그곳은 더 이상 얼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랑과 희망이 숨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도진과 수연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언제나 따스한 햇살만이 비출 것입니다. 5년 후 한울그룹의 회장실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액자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늠름하게 자란 쌍둥이, 아들과 귀여운 막내딸,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도진과 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교복을 입은 하늘이와 바다가 아빠하며 들어왔고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 벌려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봄을 되찾은 남자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